하마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립니다.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석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월드리포트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종종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부와 고용주 간의 마찰이죠. 영화 기생충에서도 가정부가 부잣집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꾸몄죠. 네. 아직 영화 못 보신 분들 있을 테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한 황정민, 이정재 주연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도 가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내용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가정부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현실에서는 가정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BBC가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일개 가정부와 또 백만장자 고용주와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으로 묘사해서 보도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으로 묘사를 했다. 그러면 고용주가 가정부를 범죄자로 모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계 파르티 리아니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싱가포르 리우 문롱 씨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는데요. 리우 문롱 씨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싱가포르 창의공항그룹 회장 출신인데요. 네. 리우 씨는 창의공항그룹뿐 아니라 투자회사 테마색 등 4개 회장을 맡고 있는 그야말로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정부 리아니 씨는 2016년부터 그 창의공항 회장인 리우 씨의 아들이 결혼하자 이제 아들이 따로 사니까 리우 씨 아들 집에서 옮겨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가정부의 근무지가 변경된 셈이죠. 그런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리우 씨 아들 집에서 일한 지 몇 개월 뒤에 가정부 리아니 씨가 해고 통보를 받은 일입니다. 리아니 씨에 따르면 아들 이름이 칼인데요. 네. 이 칼 씨가 가정부의 일 외에 불법적인 지시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칼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어쨌든 리아니 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자국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갔고요. 네.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고용주인 리우 일가가 가정부 리아니 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부가 뭔가 훔쳤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리우 가족들이 가정부가 집을 나선 뒤에 그녀가 생활하던 곳에서 짐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칼 씨의 물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고급 핸드백, 전자제품, 명품 시계를 훔쳤다고 신고를 한 거죠. 네. 결국 가정부 리아니 씨는 얼마 뒤에 다시 취업을 하려고 싱가포르에 돌아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 리아니 씨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주 노동자 보호소에서 법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가 쉽습니까? 1심 재판에서는 리아니 씨가 리우의 아들인 칼 씨 집에서 물건 약 2,900만 원어치를 훔쳤다는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2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리아니 씨가 1심에서 패소하자 바로 항소했고요. 네. 항소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리아니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상하게 본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리우 씨 집에서 그 아들 칼 집으로 근무지 변경 지시를 한 게 불법이었고 리우 일가가 이런 불법을 덮으려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부가 훔쳤다고 제출한 그 물건을 보니까 이미 고장나 있던 아이폰 2대 그리고 DVD 플레이어 이것도 고장나 있었고요. 버튼이 없는 시계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장나 있는 물건을 왜 훔쳤을까? 훔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우 씨의 아들인 칼 씨의 증언도 이상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2002년에 이 아들 칼 씨가 영국에서 산 칼, 이거 나이프입니다. 칼 이름 씨가, 칼이 아니라. 칼 씨가 영국에서 칼을 샀대요. 네. 이 나이프라고 할게요. 네. 나이프를 가정부가 훔쳤다고 아들이 주장했는데 2002년에 영국에서 샀다고 했는데 2002년 전에 영국에서 이 칼이 만들어진 기록이 없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재판부가 본 거고요. 네. 게다가 도난 물품에는 여성 의류가 포함돼 있었는데 재판부가 원고인 아들 칼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이 잃어버렸다는 물건에
여성복이 있냐 물었더니 저 여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그러니까 1심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고 문제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리오 일가가 신고한 뒤에 5주가 지나도록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인도네시아계인 가정부에게 말레이시아어 통역자를 데려와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법무장관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리오 일가의 가정부였던 리아네 씨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니까 리오 씨는 창의공항그룹 또 투자회사 테마색을 포함한 4개의 회장직을 내려놨고요. 하지만 정작 신고한 리오의 아들 칼 씨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고요. 리아니 씨는 4년 동안 이어지던 법적 싸움이 끝났으니 이제 모국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고 싶고 또 고용주를 용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주에게 이제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도 어찌됐건 올바르게 판단이 잘 나서 네, 정말 다행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세계 곳곳에서 가끔씩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죠. 네.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되거나 미스터리한 죽음이 사이비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5년에 사이비 종교 집단인 옴진리교 신도들이 도쿄 지하철에다가 살인가스 테러를 저지른 일이 있었죠. 네. 아주 유명했습니다. 네. 이때 피해자가 무려 4,000명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극단적인 사례고요. 종종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추종자를 모으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대담하다고 할까요? 자신을 다른 신도 아닌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활동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은 많지만 네.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는데 그렇죠. 사이비 교주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색깔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그럴까요? 이게 함부로 자신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세르게이 토로프라는 59세 남성인데요. 자신이 부활한 예수다, 예수의 재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인도 10,000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인데요. 아유, 시베리아가 자주 나오네요. 네. 시베리아 예수, 새로운 삶을 내리는 자라는 뜻을 담은 비사리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의 그림 그런 모습처럼 머리와 턱수염을 길렀고요. 흰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네. 뉴스의 사진을 보니까 예. 겉모습을 정말 예수처럼 비슷하게 꾸몄습니다. 머리도 예. 기르고 턱수염도 길렀고 흰 옷을 입고 있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10,000명이나 되는 신도를 모은 거죠? 이 토로프는 지상 낙원을 만들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유럽 등지를 직접 돌면서 신도를 모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격리 생활을 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호감을 느껴서 이 종교에 가입하거나 이 사람을 추종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신도수가 3배 늘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 토로프는 지구상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게 자신의 교리라면서 러시아 정교회 또 종말론, 환경 문제를 섞어서 화려한 말솜씨로 신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독실한 신도들이 늘면서 집단적으로 격리되는 사람이 늘자 당연히 병에 걸리는 사람도 생겼고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신도까지 생겼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우려하던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 러시아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군사작전처럼 했습니다. 헬리콥터 4대를 동원해서 토로프가 지배하고 있는 마을을 덮쳤고요. 토로프와 보좌관을 체포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신도들을 학대하고 또 금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지금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12년 이하 징역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경찰 일을 하다가 지난 1989년에 해고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그냥 일개 공무원이 이렇게 사이비 교주가 됐다고 하니까 놀라울 따름이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의외의 경력을 가지고 예. 있는 경우였습니다. 자, 월드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이네요. 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과 견주는 G2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근간에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중국에서는 이제 인민이라고 하죠. 인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산당의 정책을. 네. 중국 관영 매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는 성대한 행사를 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방역 관계자들을 위기를 이겨낸 영웅으로 칭하면서 분위기를 아주 고취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여전히 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희생자도 늘고 있는데 정작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발현된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뭐 인민들을 결집하는 데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네. 대내외적으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번에는 더 나아가 코로나19 극복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방영돼 화제가 됐습니다. 위험 지역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제목에서부터 아주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물씬 풍깁니다. 그러네요. 예.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중국인들과 의료진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승리했는지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국영방송인 CCTV 드라마 중에서 역대 최저인 10점 만점에 0.8점이라는 저조한 평점을 받았습니다. 1점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었을까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입니다. 처음 우한에서는 아주 강력한 통제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드라마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료진들의 복장이라든지 얼굴 등이 너무 깔끔했고 또 보호 환경에 김이 안 서렸다고 합니다.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나도 풀 메이크업이 돼 있는 드라마 주인공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적절한 예. 비유였어요. 네. 자, 그리고 억지로 애국심을 끌어올리려는 대사가 거부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는 기꺼이 전쟁에 지원하고 승리할 때까지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중국 특유의 그런 애국심을 고취하는 문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워낙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중국 젊은이들도 전 세계적인 문화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네. 그런 청년들의 의식은 저런 내용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거부감이 들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뭐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용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불을 지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한이 폐쇄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한 버스 회사가 비상 운행을 할 지원 기사를 찾았는데요. 드라마 속 이야기입니다. 네. 지원자 중에서 남성은 많았는데 여성은 없었던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 기사 한 명이 나타났는데 이제 버스 회사 대표가 비상 운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이 여성 기사는 할 수 없다고 막 거부합니다.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했던 거죠. 또 수술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온 여성 의사들에게 보조 업무만 시키는 부분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특히나 중국 SNS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코로나19와 맞서서 싸우는데 여성들이 없었느냐, 여성들의 희생을 왜 드라마에서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건 여성 비하이고 성차별이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졌죠.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인민일보에 따르면 우한과 후베이성 의료진 중 3분의 2가 여성이었고요. 신화통신도 상하이에서 우한으로 긴급 파견된 의료진의 90% 이상이 여성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CCTV와 드라마 제작진들은 뭐 이번 작품 때문에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SNS에서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빗발쳤고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방영 중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에서 승리했다는 중국 정부, 또 내부 고발자를 박해하는 모습, 여성 비하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가 SNS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오히려 SNS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SNS상에서는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해시태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중국 당국이
해당 내용을 담은 해시태그, 그러니까 방영 중단 이렇게 해시태그를 단 내용을 차단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막 시작한 드라마인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논란은 계속되지만 그리고 방영도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CCTV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